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척추 관절약의 진실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진료 보시면은 항상 약 처방을 받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 약을 정말로 꼭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되면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될지 아마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초록초록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소연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강의를 보시면은 아마 대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미에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가시면은 이렇게 처방전을 받아 나옵니다. 그 처방전을 보면 요즘에 어떤 약인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처방전을 보면은 이제 근이한제도 있고, 그다음에 천연물 약물도 있고, 그다음에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위보호제, 요렇게 약이 있는데 보통 요게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디 불편해서 정형외과 가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약이 요렇게 4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협착증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처럼 이제 신경병 약을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소염 진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위보호제, 신경통 약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처방받은 약이 그냥 단순히 진통제가 아닐까? 진통제인데 굳이 꼭 먹어야 할까? 그리고 약을 이렇게 계속 길게 먹어도 괜찮을 걸까? 그다음에 '약을 먹으면 정말로 좋아지는 걸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척추 관절약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있고요. 뭐 흔히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고, 그다음에 근위완제, 그다음에 천연물로 만든 또 의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건강기능식품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경통이 있을 때 신경통을 좀 완화해 주는 신경통약. 이제 크가지 4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진통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제는 강도에 따라서 이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단계에서 쓰는 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진통소염제, 그다음에 콕스2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 되는 거고요. 요보다 조금 더 센 통증인 경우는 이제 트라마돌 복합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아주 극심한 경우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세트아미노펜은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타이레놀입니다. 가까이 뭐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레놀인데, 타이레놀은 해열 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열을 낮추고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약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장점은 위장 장애가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굳이 위보호제 없이도 복용해도 속이 그게 불편하지 않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에서 보통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레놀은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뭐 척추라든지 관절에 안 좋으실 때 소염 진통제보다는 진통 효과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주 쓰지는 않고, 보통 이제 고령 환자분들께서 기저질환이 많고 그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NSAID를 쓰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아세타미노펜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데요.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가면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을 받고 처방전 보시면 항상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은 해열 작용, 그다음에 진통 작용, 그다음에 요거는 염증을 없애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라든지 뭐 신경외과 가시면은 이제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약이고요. 그래서 처방전을 보면은 요렇게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퇴라는 요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항상 거의 루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인데, 이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위염이랑 위궤양인데, 그래서 이 약을 위보호제 없이 한 2-3일만 먹어도
우리 속된 말로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정말로 속이 쓰리고 막 구토하고 심하면 궤양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위 보호제를 같이 처방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런 부작용은 사실은 위 보호제를 같이 먹기 때문에 많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콩팥, 신장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는 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신장이 비가역적으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콩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항상 의사 선생님께 그 얘기를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 약을 빼고 다른 약으로 처방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심혈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뭐 심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의 발병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 먹고 붓는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은 좀 부작용으로 몸을 붓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몸이 붓는 경우도 이 약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작용 중에서 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경우는 위 보호제를 같이 처방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신장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부작용은 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표는 사실은 저희가 의과대학 1학년 때 배우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표입니다. 1학년 때. 우리가 진통 소염제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콕스1이라는 효소와 그다음에 콕스2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콕스1이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혈소판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콕스2라는 효소가 통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열을 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콕스1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콕스1은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엔세이드, 이제 제가 엔세이드라고 말씀드리면은 진통 소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엔세이드 진통 소염제는 이 콕스1과 콕스2를 두 개 다 모두 다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콕스1은 우리 몸에 이로운 반응을 하는 건데 이것까지 차단하니까 이제 속이 쓰리고 그다음에 심하게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콕스2는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콕스2를 막아주면은 염증 반응이 줄기 때문에 통증이 줄고 그다음 치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진통 소용제 엔세이드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콕스1, 콕스2 효소를 모두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 콕스1은 차단하지 않고 이 콕스2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면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다 해서 만든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이 콕스2 억제제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이 콕스1은 정상적인 이로운 반응이니까 차단하지 않고 이 콕스2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염증만 일으키는 반응만 선택적으로 차단하자고 해서 만든 약이 바로 콕스2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콕스2 억제제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됐고요. 지금은 셀르콕시브, 그다음에 에토리콕시브 두 가지 성분만 지금 이제 있습니다. 콕스2 억제제는 그러니까 처방전 보시면 세레브렉스라는 약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방전 보시면은 아마 세레브렉스라는 약이 있으면은 요거는 콕스2만 차단하는 억제제구나. 엔세이드가 아니고 콕스2만 차단하는 억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콕스1은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엔세이드에 비해서 이제 위장관 부작용은 적다는 게 장점인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콕스2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엔세이드에 비해서 심혈관 부작용도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약이 나오고 나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심혈관 부작용은 엔세이드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심혈관계 쪽에 좀 문제 있는 환자분들은 엔세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콕스2 억제제 모두 이 장기관 복용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령 환자분들은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서 내가 특별한 심혈관계가 없더라도 심혈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크게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 환자분들. 여기서 고령이라고 하면은 한 70세 이상 환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은 뭐 엔세이드라든지 이런 콕스2 억제제 같은 거를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조금 환자분의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콕스2 억제제도 원래는 콕스1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는데 부분적으로 콕스1을 조금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로페콕시브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데콕시브라는 것도 있었는데 로페콕시브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개발이 돼서 사용하다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의 위험이 발견되면서 2004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데콕시브는 2001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심혈관 부작용이라든지 피부 부작용 때문에 판매가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레브렉스라든지 그 다음에 로페콕시브 이렇게 에토리콕시브 그 두 가지가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요거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해서 콕스2만 억제하는 것도 환자에게 조금 부작용이 생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사용되는 콕스2 억제제는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그래도 장기간 복용하면은 심혈관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엔세이드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령 환자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신장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 엔세이드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신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진통소염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통제는 트라마돌 복합제입니다. 트라마돌은 아주 약한 마약성 진통제고요. 이 트라마돌만 단독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타이레놀을 조금 섞어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트라마돌 복합제라고 하고 이 진통제는 중추에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뇌를 조금 무디게 만들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거고 효과는 엔세이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는 분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마돌 복합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강력하다. 그리고 엔세이드하고 다르게 콕스1, 콕스 효소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세이드에서 콕스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뭐 위장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혈관 부작용, 그 다음에 콩팥 부작용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심장이 좀 안 좋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콩팥이 안 좋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위가 약한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엔세이드를 장기간 처방하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트라마돌 복합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아주 약한 마약성 진통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중독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어지러움입니다. 그리고 메스껍고 그 다음에 구역 구토를 상당히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비도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보통 장기간 처방할 때는 저는 환자분께 변비약을 꼭 드리고 변비가 생기면 한 번씩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령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인지 기능의 저하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치매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체가 뇌 자체를 약간 좀 무디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께서 잘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행동이 조금 느려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간이라든지 신장의 기능 저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 중에서 가장 센 건데요. 사실은 이 마약성 진통제는 정형외과 외래에서 처방할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경우는 수술 직후에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이런 경우 말고는 사실은 처방할 일 없고요. 그 다음 외래에서는 처방해서도 안 되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를 많이 보면은
정말로 미국에서 펜타닐 중독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간절히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처방해 준 진통제, 센 진통제를 먹고 나서 이렇게 중독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통증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런 만성성 진통제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근위 환자인데요. 근위 환자는 말 그대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척추라든지 관절 주변에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근위 환자를 쓰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에페리손이라든지 클로로족사존 같은 그런 약을 쓰게 됩니다. 뭐 부작용이 심한 약은 아닌데요. 부작용은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조금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간 복용했을 때 크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은데, 뭐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장기 복용했을 때 근력 저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물 의약품입니다. 보통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천연물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조인스, 그다음에 레일라, 그다음에 신바로, 이모턴 이런 정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천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NSAID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좀 장기 복용해도 우려되는 부작용이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 효과가 NSAID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부작용이 적어서 조금 장기간 복용해도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분들께서 임의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래 진료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주변에서 뭐 "이 약 이거 먹고 나서 관절이 안 아프다."고 하고, 또 주변에서 "이거 먹고 나서 뭐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그거에 먹는 게 좋냐 안 좋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좀 결론을 내드리면, 일단 칼슘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되기 때문에 칼슘, 비타민 D는 꼭 드셔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게 글루코사민, 그다음에 보스웰리아, 그다음에 MSM이라든지 콘드로이친, 멜라토닌, 이런 약은 사실은 아직 그 근거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도움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학적으로 이게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이 물질도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연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들은 처방이 된 약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문제가 되면은 그 약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은 그 약이 더 이상 처방이 안 되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성분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 같은 경우는 일단 효과가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면은 어떤 논문은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논문도 있고, 또 어떤 논문은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안정성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안 된다는 게 조금 문제고, 그다음에 또 그 성분을 믿을 수 있느냐, 또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유효성, 그다음 안전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입증해야 되는데, 건강식품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뭐 내가 먹어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드셔도 되는데, 그게 너무 큰 기대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콕스2 억제제 2개가 옛날에 개발이 됐는데 지금 판매 중단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약으로 개발되면은 뭐 의사라든지 항상 이게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환자에게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지. 이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되면은 그 약이 더 이상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은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경통 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경통은 보통 이제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에 뭐 신경이 눌리거나 뭐 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을 때 흔히 쓰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만초 신경 질환에서 뭐 손목 터널 증후군, 그다음에 팔꿈치에서 신경 눌리는 경우, 그다음에 발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그다음에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있는 약에도 강범위하게 약이 쓰이고 흔히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제 항경련제라든지 그다음에 항우울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경련제는 원래는 뇌전증 약,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절 환자에서 쓰던 약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것을 줄이는 효과로 신경통에 사용하고, 보통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뭐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그다음에 말초 신경 질환에서 신경을 좀 무디게 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프레가발린, 뭐 처방조 보면 이제 리리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바펜틴, 뉴론틴이라는 약을 흔히 쓰게 되고요. 프레가발린이랑 가바펜틴 이 신경통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어지럽고 그다음에 메스껍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저용량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75mg을 이제 하루에 2번 먹는 걸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약 용량을 조금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부작용은 신경을 좀 무디게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졸리거나 그다음에 좀 어지럽거나 그다음에 환자에 따라서는 부종이 있거나 그다음에 체중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도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중독까지는 아닌데요. 좀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을 좀 무디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뭐 인지라든지 운동 기능 저하, 그런 부작용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우울제인데요. 왜 뭐 정형외과 영역에서 항우울제를 얘기하지 이렇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통증에서 우울증 약은 사실은 흔히 쓰는 약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부분 진통 소염제, 그다음에 뭐 진통제, 신경통 약으로 사실은 대부분 경우 해결되는데, 일단 그런 일반적인 흔히 쓰는 약에도 이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항우울제를 이제 환자분에게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이 항우울제는 신경병성 통증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통증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가끔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뭐 우울이라든지 불면, 그런 불안 증상까지 개선할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특수한 상황에서 항우울제를 쓸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보통 이제 1에서 2주 정도 사용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흔히 쓰는 게 이제 신발타라고 하는 둘록세틴 약을 좀 흔히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사망계 항우울제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형외과 영역이랑 스트레스랑 사실 별개일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척추라든지 관절의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약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만병의 근원이고, 스트레스는 발암 물질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변화시켜서 통증에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척추와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척추와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기전은,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라는 건 어떤 거라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다. 뭐 길을 가다가 뭐 호랑이랑 곰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때 활성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온몸에 혈류도 감소되고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조직의 회복도 느려지고 그다음에 통증의 민감도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허리 통증, 그다음에 목 통증, 그다음에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면서 생기는 두통, 긴장성 두통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통증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 면역 체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사
의사분들도 저 같은 의사도 사실은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시간 또 고개 숙여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또 외래 볼 때는 또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목걸이가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확실히 이 불편한 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인데요. 뭐 리마프로스트 성분을 가진 약인데 보통 척추관 협착증에서 이 약을 많이 쓰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척추관이라는 것은 신경 통로입니다.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척추관이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좁아지면서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상태를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옆에서 그림처럼 왼쪽 그림을 보면 이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했는데 보면은 신경이 전하는 통로가 아주 넓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가 뻥 뚫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협착증이 오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신경이 눌리지 않기 때문에 신경통이 안 생깁니다. 근데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전하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다음에 눌린 신경 주변에 빨갛게 보이는 게 염증입니다.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가 협착증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신경도 눌리지만은 그 신경 주변에는 혈관이 있는데요. 그 혈관도 눌리면서 신경 주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우렬성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혈관 확장제는 그 협착증이 있는 그 주변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우렬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협착증 때문에 잘 못 걷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걸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엉치라든지 다리 저림, 그다음에 간헐적 파행이란 거는 협착증이 심할 때 잘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런 약을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척추 관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척추 관절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기능이지 관절염이라든지 협착증이 진행하는 것을 더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만 계속 먹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치료가 아니고 이렇게 약만 먹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척추 관절이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유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약은 진통제가 아니고 이거는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드마드라고 하는데요.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병을 모디파이 시킨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티스 관절염 약은 유마티스 관절염의 병 자체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유마티스 때문에 관절 손상이 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진통제가 아니고요. 이 약을 조기 투여하게 되면 관절 손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티스 관절염은 약은 치료제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은 이렇게 질병의 진행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료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허리가 망가지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건강적 허리가 있었는데요. 20대, 30대 되면 이제 허리 디스크가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지나게 되면 결국 허리가 더 망가져서 이렇게 60대가 넘게 되면 허리 협착증이 생기고요. 허리 협착증 때문에 나중에 잘 못 걷거나 다리가 저리고 아프면 결국은 이렇게 허리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약만 계속 먹는 것은 이렇게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유마티스 관절염 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척추 관절염 약은 이렇게 진행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치료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병을 진행을 막기 위해서 그럼 나중에 내가 수술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는 나쁜 생활 습관을 고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치료, 요즘 주사치료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사치료 잘 하시고 그다음에 신경 주변의 염증을 잘 떨어뜨려서 신경 주변에 유착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허리 주변의 인대랑 근육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재활치료, 도수치료에서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 강화시키는 게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약만 먹는 것은 사실은 치료가 아닙니다. 자,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건강한 무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되면서 그 속에 있는 반응성 연골판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고 결국 60대, 70대 됐을 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무릎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만 먹는 게 이 진행을 막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료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무릎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병의 진행을 막아야 되냐? 내가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안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환자분께서 나쁜 생활 습관 교정하시고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그다음에 무릎은 특히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비수적인 치료는 주사 치료, 연골 주사 같은 거.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연골을 재생시키지는 못하지만은 연골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골 주사를 놓게 되면서 연골에 걸리는 마찰을 줄이기 때문에 연골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경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충격파 치료, 그다음에 도수 치료를 통해서 무릎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하면은 당연히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관리하는 방법은 영상에 올린 적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건강한 어깨가 있었는데 뭐 20대, 30대 라운드 숄더 생기고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서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생깁니다. 충돌이라는 것은 이 회전근개와 위에는 견봉이 부딪히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 갈리다 보면 결국 힘줄이 갈리면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오십견을 동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수술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도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회전근개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회전근개 힘줄을 재생하고 그다음에 도수 치료를 통해서 어깨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하고 라운드 숄더 교정하고 이게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 회전근개도 찾아보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설명 잘 드렸으니까 영상 꼭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척추 관절약은 오래 먹게 되면은 이게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전신 부작용이 어떤 약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릎만 아픈데 굳이 이 전신 약을 먹어야 할까? 그럼 무릎만 아프면은 무릎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치료를 잘 하면서 약을 가능하면은 적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약 자체를 먹을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기간 해야 됩니다. 보통 먹더라도 몇 주 내로 약물 치료를 끝내야지 그 약을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먹는 것은 그건 치료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 몸을 망하게 나쁘게 하는 거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만 너무 의존하게 보면은 진통제 먹으면은 통증이 무뎌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본인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통제를 먹으면서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척추랑 관절이 계속 망가지면서 병은 더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약을 가능하면 안 먹으면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원칙은 단기간 쓰는 게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으면은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필요하다면은 단기간만 약을 드셔야지 그 약을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드시면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약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주사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든지 뭐 협착증, 그다음에 뭐 좋은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도수라든지 재활 치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치료 방법은 단순히 진통제가 아니라 실제로 병의 질병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든지 협착증의 진행을 바꿀 수 있는 유마티스 약같이 디지즈 모디파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관절염 있는 환자분에서 운동의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진통소염제, 엔세이드랑 진통소염제, 타이레놀만큼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같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약을 가능하면 적게 먹거나 그다음에 약을 줄일 수 있게 이렇게 환자분께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더 크게 고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에 관한 영상도 비욘드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이재욱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합착증 환자분들을 위한 허리 운동,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약을 먹는 걸 좀 줄여 보시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관한 영상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가서 꼭 해야 되는 운동 7가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관리하는 방법도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노화를 막는 방법,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무릎 연골 어떻게 아껴 쓰는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꼭 찾아보시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노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